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라는 책으로 나름 일본 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을 알리는 장난이고요. 그냥 월급쟁이가 수익형 투자하고 싶어서 일본 부동산에까지 넘어온 그런 이야기를 좀 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취득한 것이 2019년이었고, 책이 출판된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간극이 있었고, 지금은 또 2025년이다 보니까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상황이. 오늘 기자님하고도 얘기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런 또 내용이 많이 바뀌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곧 새 책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에 월세 받는 삶 시작했으니까 그때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2021년이었어요.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혹시나 일본 부동산 투자해놓고서도 월세가 안 들어온다거나 걱정되고 막 사기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 마음에 혹시 월세가 갑자기 끊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에 한 2년 정도 더 두고 보다가 그러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국에 한 채, 일본 건물 한 채인데 제가 여기서 한숨을 왜 쉬었냐면 사실 일본 건물을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서 월세를 제가 받잖아요. 심지어 월세도 꽤 많은 금액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월세를 올려가는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게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일본은 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 금리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 쌓아두는 돈이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지금은 고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고점인 시절에 또 한국에 있는 주택들을 좀 샀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러다가 피 봤죠. 피 보고 이제 많이 처분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일본 건물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카구라사카 건물을 아까 전에 월세를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 스타트는 58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월세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에서 새 입주자를 들여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제 건물 앞에 차를 두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수익 같은 것도 원래 기존에는 원래 그게 다 수익인데, 기존 집주인이 너무 맘씨가 착해서 그런지 안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를 78만 원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800만 원, 그 당시 환율로 800, 지금 한 700, 한 7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월세를 계속 끌어올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매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편지가 왔었는데 매각을 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어, 그죠? 월세 잘 나오고 제가 열심히 월세도 올려놨고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은 당연히 첫 번째는 당연히 돈 벌 수 있겠다. 시세 차익이 눈에 보이는 점. 저는 수익형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시세 차익까지 될 수 있겠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 좋았고, 투자자로. 두 번째는 이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연식이 35년 정도 돼요. 건물이 생각보다 수리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처음 그 건물을 살 때 이제 30년 정도 된 건물이었죠. 그 당시에 샀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 낡은 건물 수익이 좋다고 샀냐. 사실은 너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닐 거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 부동산이 건물이 낡아가고 맨션이 낡아갈수록 수리비 많고 월세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때 비싸게 수익을 많이 받는 건물을 샀지만 사실은 돈을 번 게 아니다. 그러니까 팔 때 되면은 까고 팔아야 돼서 또 돈이다.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실제로도 제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느꼈죠. 뭐 하다못해 뭐 전기도 LED 등이 아니었어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5층에 전기가 고장나서 봤더니 1층에서 5층까지 전기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층마다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낡은 건물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아까 전에 월세 받아가지고 한국 주택만 늘려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매각을 할 당시에 그때 기억나시나요? 전세 사기, 뭐 역전세, 뭐 금리 올라가서 막 사람들 돈 갚아야 돼가지고 주머니에서 돈 빼고 현금이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저도 현금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매각을 하게 됐고요. 가장 궁금하실 얼마 벌었냐? 시세 차익만으로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억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사실 한국에서 요즘에 아파트 자고 일어나면 5억 번다, 3억 번다 하는데 7억이 큰 돈이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어쨌든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수익형, 즉 월세 받으려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많이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뭐랄까요? 큰 경험이었어요. 제가 또 따박따박 월세도 잘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면은 환율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책 쓰면서 열심히 환율 다 체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전으로 한 9억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구조상. 그리고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한 덩이를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자산 분산, 멋진 말로 하면. 그래서 자산을 좀 분산시켜서 떨어뜨린 놨더니, 이쪽에 위기가 왔을 때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어. 이쪽에서 호황일 때는 마음은 쓰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쪽에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었고 물론 환율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자산 분산 면에서는 정말 일본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제가 수익도 그리고 차익도 모두 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있어서는 자산 분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됐네요, 3개월. 이제 막 이삿짐 이제 막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임대를 구했는데 이게 참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썼는데 제 책에서도 그렇고 임대인이 되었을 때 부가적인 수입이 많다 막 이런 얘기를 썼었잖아요. 뭐 들어갈 때 레이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 그런 돈을 다 지불하고 그런 거는 임대인일 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살다고 들어오니까 제가 내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좀 아깝구나. 이게 사람이 참 역지사지라고 그 상황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주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었어. 투자를 하면서 이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주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민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부동산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고. 근데 오히려 제가 2019년에서 바로 직전까지는 한국에 살면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해왔잖아요. 오히려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익형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한국에 살면서 심지어 원격이 가능한 이 나라의 구조, 제가 이전 책에서도 얘기했던 관리회사가 있어서 원격이 아웃소싱이 가능한 점. 그리고 사실 어쨌든 한국에는 3개월은 단기 비자로 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볼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에 살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마음 편한 투자다 이거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또 월세 받으려고 들어갔다며 그럼 월세가 가장 1목표인 건물을 샀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일본에서 투자 좀 했다 하는 한국인들 좀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도쿄 오구 안에 있는 건물은 안 사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강남 3구 꼬마 빌딩 사는 느낌과 비슷한 거죠. 그것으로 월세를 충분히 받아서 수익형 건물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약간 강남의 꼬마 빌딩, 명동의 꼬마 빌딩 약간 트로피 같은 거잖아요. 나의 상징 같은 거.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시세 차익 나서 팔 거니까 지금 공실이나도 그냥 두고 1% 수익률이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의 머릿속은 도쿄 5구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본에서 투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도쿄 절대 안 사. 오히려 수도권 사고요. 지방 사고다. 그거는 거기서는 월세 수익이 9%,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로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어도 일본 부동산 회사든 누구든 여러 가지 추천 매물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안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를 모르는데 일본에 살지도 않았고 일본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다못해 인서울이 아닌 그러니까 인도쿄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쨌거나 입지 이런 말 하는데 사람 사는 거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미나토 살고 싶지 저기 가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자산가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물건들이 위치되어 있는 곳을 쉽게 말해서 인서울, 강남 3구, 마용성 이렇게 그거죠.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도쿄에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때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수익형을 사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수익형 가능성이라도 보자라고 했던 거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살 때 빌딩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들으러 다녔거든요. 한국에서. 그랬더니 건물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재건축을 한다든지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수선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 즉 뭐 용도 지역이 얼마나, 뭐 용적률이 얼마나 높아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즉 재건축이 가능한 매물이냐 그거를 먼저 살펴봤죠. 결론적으로는 재건물을 사간 사람이 디벨로퍼입니다. 그분이 재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디벨로퍼한테 팔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를 부셔서 다시 지으면은 이게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기업이랑 비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엔저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곳은 어딜까?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혹시 백선 씨 도쿄랑 나고야랑 오사카 빼고요. 저쪽 가마쿠라 그런데 어때요? 제가 굳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머릿속에는 나는 아사쿠사가 좋아. 나는 코엔지가 좋아. 나는 교토가 좋아. 이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친숙한 동네를 고르는 것도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싫어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좋아하는 지역을 먼저 선점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부동산에서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섣부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많이 오른다 막 하는데 사실 오르는 데만 오릅니다. 일본은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잃어버린 30년 아직 못 벗어난 부동산 측면에서 못 벗어난 곳이 훨씬 많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지표를 보자면 땅값이나 변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땅값의 오름세가 시작했고 매전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네, 코로나 끝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것도 근데 상승은 거의 타워맨션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고층 맨션, 고층 신축 맨션이라고 해야겠죠. 타워맨션이 본인이 선봉장을 빌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고 지금의 분위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오르는 데만 오르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어가 갯매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강남 3구 오르면 마용동 따라오르고 경북동 따라오르고 뭐 이런 급지별로 따라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장이 오르면 옆에 주변 한 신축이 오르고 그 다음에 고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까지 오른다 막 이러잖아요. 일본은 전혀 그런 일본 부동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 옆에 분양가가 요즘에는 옥션도 아니고 리옥션이라고 하더라고요. 20억 원짜리 신축 타워맨션이 들어와도
내 거가 그거랑 따라서 30% 정도로 맞춰지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여기서 엄청 초고가 맨션이 들어왔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맨션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아파트 투자할 때 그랬듯이. 그런데 일본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 사람 대부분이 또 일본 부동산이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고, 지금 일본 부동산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은 맞는 데 그런데 오르는 거, 오르는 그 현상에서는 완전히 틀린 거죠. 인제는 예전 버블 시점의 최고점을 다 넘어섰고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진짜 비싸긴 하거든요. 타워맨션도 진짜 비싸고 요즘에 또 막 타워맨션 사시는 고객님들 계세요. 한국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 근데 타워맨션 사면 진짜 그 월세 받아서는 재산세도 못 내거든요. 음, 월세 수익이 너무 적어지. 그런데 앞으로도 오를 것이냐. 이게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래, 지금 또 일본이 좀 변혁의 시기잖아요. 지금 총리도 바뀌고, 엔저를 더 심각하게 하면 했지? 올릴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신이 나거든요. N이 더 싸지니까, 더 사고 싶다, 더 사고 싶다, 더 싸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의 여지는 아직 높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제가 그랬지. 왜냐면 제가 2019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1,050원에 받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원이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사실 환차손을 본 게 맞죠.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심해질수록 내 초기 투자금의 환차손은 속상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오르는 구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럼 이 비싼 타워맨션이 계속 올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책을 처음 냈을 때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월급쟁이가 연출된 컨셉이긴 했잖아요. 처음 보면 월급쟁이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하고 저도 정말로 성심성의껏 연락을 해드리고 했는데 최근은 자산가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의 VIP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은행의 VIP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자,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야겠죠. 한국의 기업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또 갖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처음에는 대중들이 어 재밌겠는데 돈 될 것 같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다면 지금은 조금은 자산가들, VIP들,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는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가 그동안은 그 잃어버린 30년 월세가 똑같았어요. 떨어지고 떨어지지. 그런데 지금 월세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도쿄 23년 같은 28개월 연속해서 월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원룸, 특히 원룸의 경우는 한 전년 대비 30% 월세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원룸이 아니더라도 지도 한 3%, 4%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이 2년, 1년이나 2년 끝나면은 월세나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좀 당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면 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옆집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보다 5천 원, 5만 원, 5천 원 더 월세 좀 올려야겠어. 얘기하면요. 임차인들이 학을 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 너 싫으면 나가. 이게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월세 올리는 거는 임대인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임대인한테 되게 사업하기 좋게 임대 사업이라고 하였죠. 임대 사업하기 좋게 만드는 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종류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일본에서는 한 번 계약하면 거의 종신 계약 같은 거 느낌. 평생 나는 이걸 살 수 있어. 거의 그런 개념인데 이제 정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거 2년, 4년 하면은 너 나가. 혹은 월세 올려줘. 이게 가능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지금 도쿄는 다 정기 계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정기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다음에 월세 올려달라는 것보다. 앞으로 일본의 관광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업 빌딩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미다부에 있는 스카이트리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도쿄타워처럼 뾰족한 탑인데요. 일본 관광지, 도쿄 관광지에서는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그 스카이트리 앞에 있는 상업 빌딩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업 빌딩이 좀 싸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19년에 일본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일본 부동산이 싸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건 조금 이야기가 세죠. 그 당시에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7억에서 8억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그때 2019년에 타워 매장 보러 왔더니 시나가와라는 좋은 동네에 있었어요. 시나가와에 지금 6천만 엔, 6억이 되죠.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좀 제 감을 좀 믿었어요. 근데 요번에 상업 빌딩을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원룸, 월세도 오릅니다. 월세 오르면 다시 건물 가격이 오릅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택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는 일본 투자자들이 주택으로 임대사업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되면은 제약도 많아. 혜택도 맞지만 제약도 많아. 주택수가 늘어나고 그것도 그거대로 걱정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거든. 오히려 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을 줘요. 너 임대사업 열심히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 투자자들도 아와 같이 주택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지역 같은 거,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상가주택 같은 거. 그렇다 보니까 점점 비싸지고 경쟁도 심해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고 진짜 심각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업 빌딩이라는 거는 일본인들은 글쎄 그거는 좀 자산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그래도 공실이 나면은 채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업 빌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보증금이 좀 큽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룸의 보증금도 막 1억인 경우도 있잖아요. 반전세비. 그래서 초기 비용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2개월에서 3개월치밖에 안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업 빌딩 같은 경우, 즉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1년치 정도, 월세 1년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런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 1층은 미용실이고요. 2층은 사무실, 3층은 헬스장입니다. 요거는 7천만 원 정도. 금리가 그때 2019년에 제가 1.5%에 받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금리였는데 지금은 1.8%입니다. 그래도 좋죠. 근데 그래도 월세 금리가 오른다면 2%, 지금 최근은 2% 초반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1억, 그러니까 1억 지금 다 원단이에요. 1억으로도 1억 원으로도 일본 부동산 투자 할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한 게 잘 얘기가 나온 게 오르는 곳만 오르잖아요. 그 말은 잃어버린 30년 그 후반 그대로 있거나 혹은 돈이 가격이 더 떨어지는 부동산도 엄청 많거든요. 막말로 5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좀 괜찮은 거. 수입도 좀 나고 차익도 좀 났으면 좋겠고 좀 똘똘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5억 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5억 원으로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뭔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도쿄에서 좀 외곽으로 벗어나거나 혹은 수도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김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사실 수익형으로는 아직까지 훌륭한 애들이 많이 남아있거든. 수익형으로 훌륭하다. 그 말은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실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수익형이라는 게 공실 없고 월세 따박 따박. 그리고 알아서 관리 돌아가면. 그게 똘똘한 애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거는 도쿄보다는 조금 싸요. 그렇다 보니까 오사카도 마찬가지로 조금 외곽으로 조금 속상하지만,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넘어갔다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라면
조금 시기를 나누어서 그래도 10원 정도 더 비쌀 때 팔까? 이런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본인이 좀 조정하는 그런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엔저가 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자는 엔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싸지니까 샀다가 빨리 팔아라. 막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는 이제 법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샀다가 빨리 팔아도 뭐 양도세나 뭐 이런 걱정이 별로 없거든요.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사서 3개월 만에 팔았고 한 3천만 원 내려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축까지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투자자는 나는 빨리 샀다가 환율 걱정, 환율 리스크 보기 전에 빨리 팔래. 그런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투자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한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거든요. 한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이라고 얘기한 건 왜냐면 최근에 일본에서 제가 이제 거주를 하고 머물면서 민박하고요. 민박은 에어비앤비잖아요. 민박업, 경영관리 비자라고 하는 재료 자격. 그게 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비자 따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과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삼았었어요. 예를 들어 뭐 민박 에어비앤비가 늘어나서 모든 원래 원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 걱정된다, 범죄 늘어난다,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규제를 시작했고 경영 비자 조건 바뀌고 민박 조건 바뀌어서 내년 5월에 시행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요즘의 추세에서 최근에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뜬 거예요. 중국인들이 비싼 타워맨션 사기만 하고 공실로 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한 동에 막 절반이 공실이래요. 근데 진짜 그런 데 있거든요. 그게 문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최근 저번 주였나? 이번 주에 나왔어요. 이런 걸 나오는 걸 좀 보니까 약간 시동을 걸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